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원갑 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바닥 찍었다. 무슨 소리야. 좀 더 떨어지지. 라는 이 두 가지 양극화된 전망 안에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먼저 지금 이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냐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 주택 가격으로 따져보면은 여전히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진다고 그럽니다. 이게 약세를 바닥을 다진다고 그러거든요. 바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닥을 다진다. 그 다음에 바닥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바닥을 이미 통과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한 반등세를 얘기할 때 보통 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전국 주택 가격은 뭐요?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죠. 더 떨어집니다. 지나고 있는 거랑 다지는 거랑도 완전히 다른 의미군요.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금 주간 단위로 오르고 있어요. 7월부터 아마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반등이 올 겁니다. 지금 보면 7월이 주간 단위로 보면 거의 플러스예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을 본다면은 그건 이미 바닥을 지났죠. 지역별로 다 다르네요. 주택, 아파트 다르고 아파트 안에서 또 서울 지역 다르고. 그 평론가식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전망하면 아직 바닥이 멀었죠. 뭘 보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뭘 보고 제가 실수요자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 기준으로 전망을 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네. 자, 그럼 볼게요. 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는 언제부터 올랐느냐?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데 네. 실거래가는. 네. 근데 월간 단위로는 표본 통계 조사라고 합니다. 샘플 조사 통계. 이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실거래가는 약간 선행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가. 근데 그게 표본 통계로는 5월부터 올랐어요. 그러면은 시차가 얼마 정도 나요? 4개월 나지요. 네. 전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국은 아마 7월 정도 아마 표본 통계, 샘플 통계로 플러스 나올 거다. 근데 실거래가는 2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약간 시차가 얼마 정도 나요? 5개월 정도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고, 수도권은 6월부터 반등이 왔죠. 수도권도 2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럼 몇 개월 차이예요? 5개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항상 이게 실거래가 지수가 선행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중심으로 의사결정하시면 좋은데, 서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잠정 지수를 합하면은 9% 정도 올랐고요. 물론 이제 공식 통계는 지금 5월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7.75%가 올 들어서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올 들어 5월까지 5.2%가 올랐는데, 네. 6월까지 또 잠정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하면 한 6% 정도 올랐고요. 지방은 별로 오르지를 못했어요. 한 지금 5월까지 한 0.6% 정도 올랐고, 6월까지 다 해봐야 한 0.9% 정도. 이 잠정치입니다. 네. 전국으로 따져보면요, 5월까지 한 2.9% 정도 올랐고, 6월 잠정치 있잖아요. 네. 요거까지 하면 3.5% 정도, 요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공식 통계는 5월까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거래된 날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한 달 보름 정도 늦습니다. 시차가 좀 있다. 집계가.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5월 통계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7월 15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8월 15일 날 뭐가 나오겠어요? 6월 통계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잠정치라고 항상 떠요. 여러분, 한국부동산원 들어가시면은 공표 보고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 잠정지수인데, 네. 보통 이게 약보합이나 강보합 사이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 방향성 확 틀어버려요. 근데 서울 아파트 보면 6월 달에요. 지금 잠정지수가 1.3%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방향을 못 틀어요, 이 정도는. 1.3% 정도 되면은 잠정치가. 네. 방향이 아예 꺾이거나. 꺾이긴 어려워, 1.3%. 이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제가 보면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온 거예요. 작년 급락에 비하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17% 빠졌고요, 연간. 서울은 22%, 경기, 인천은 23%씩 빠졌습니다. 와. 작년에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역전세난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올라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단순 도식에 빠지시면 안 돼. 네. 맥락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든 매매든 작년에요. 사실상 IMF 이후에 가장 하락폭이 컸다는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주택시장을, 특히 아파트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 근거, 베이스를 가지고 부동산을 분석해 보시면 어느 정도 아마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어떤 국면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지금은 때는 지난다. 불안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서울은 바닥을 이미 지났죠. 통과한 거죠? 지났죠. 이미 지역별로 지났다고 보면 다르고 되죠. 그리고 전국 주택거래 기준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다지고 있고. 아, 그렇게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가격은 바닥을 지금 지나고 있고. 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국, 주택에 따라. 중국 그 네. 주택 가격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주로 서울 아파트나 아니면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아니면 지방을 얘기하실 볼 거냐.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중양극화 양상이라고요. 그러네요. 뭐냐면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또 달라요. 이게 전국 주택이랑 아파트랑 여기에는 아파트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아파트는 지금 좀 심각한 게 이 자칫 구조적 불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세 사기하고 이 빌라 사기 있잖아요. 지금 빌라 다세대는 매매도 거래 안 되고 전세도 거래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아파트는 좀 올랐지만 다세대 다가구들이 힘을 못 쓰죠. 전세대 매매 힘을 못 쓰죠. 두 개 합치면 어때요? 그러니까 보합이나 약보합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제가 평론가적 마인드보다 네. 장바닥 시세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네. 앞으로 그러면은 집값이 그러면 그게 계속 올라갈 거냐? 저는 글쎄요. 지금 주택 시장의 호재라고 하면은 사실상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아직 뭐가 있어요? 금리 높죠. 역전세는 온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건설사 PF 문제, 저 부실 언제 틀릴지 모르는 거고. 유일하게 호재는 정부 규제 완화책, 13대책 있잖아요. 정책 완화.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거하고 이거보다 더 강한 호재는 이른바 낙폭화돼. 아, 가격 메리트. 가장 무서운 게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시면 돼요. 일각에서는 예. 아마 오른 거에 비하면 빠진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쵸. 뭐 너무 그럴 수 많이 있죠. 근데 작년에 워낙 단기적으로 급락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게 뭐 제한적 반등이든 뭐 기술적 반등이든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이 시장이 그러면 이 치고 올라가는 거냐? 네. 그걸 보기 힘들죠. 그 추세가 궁금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고 꽤 빠른 반등이라고 하셨지만 생각보다 반등이 아직 빨랐죠. 불안하다고 하셔서 저는 하반기 때 아마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면은 네. 소강 국면 정도로 봅니다. 지금 이 추이가 그냥 유지되는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약간 출렁거리면서 이 상승폭이 조금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둔화되거나 아니면 보합세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는 그렇지 않아요. 통계는 더 오른다고요. 지금 주간 단위로 보니까 0.09던데 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전세든 매매든 0.09면은 왜 그럴 통계랑 것 같아요? 달라요?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게 예. 이게 서서히 반영되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 바로 안 빠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번 중개업소 가보시죠. 네. 그렇게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지. 아마 그래서 저는 소강공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싼 게 다 팔렸어. 가격 메리트 있는 쪽은 다 나갔어요. 싹 다 많이 팔렸죠. 바닥에서 10% 20%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가격 보면은. 네. 물론 동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죠. 네, 네. 두 번째, 지금 대출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9월까지 오를 거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역전세난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거고, 특히 올 4분기가 역전세난의 피크입니다. 그럼 4분기가 네. 집주인이 그러면은 안 되면 좀 팔아야 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세난하고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작년에 워낙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네. 앞으로 보면은 네. 여러 가지 형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른바 더블딥, 더블 딥이 뭘까요? 설명해 주세요. W자형.
이렇게 예예 쌍바닥을 찍는다고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우리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쌍바닥을 찍었었거든요. 2008년 리먼 사태 터졌을 때가 2008년이죠. 그때 말이 한번 확 떨어졌죠 그때. 네. 떨어지고 올랐어요. 2009년도에 오르다가 또 3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2012년 말에 가서 이게 바닥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른바 더블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이클마다 다르군요. 근데 요번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른바 욕조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기울기가 있죠. 물 내려가는데 좀 낮죠, 그죠? 아, 네네, 이렇게. 아니 이런 식으로 반대로. 약간 네. 그럴 양상이 있고 우상향하되 굉장히 기울기가 낮은 거의 뭐 예. 미미한 수준. 혹은 이 바닥이 넓은 U자형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탁자형 가능성도 있어요. 네. 좀 오른 다음에 오르지 못하고 계속 행보하는. 이런 고온 현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다분히 열려 있죠. 그래서 제가 시황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과거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지금 판단을 시황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2021년 제가 10월이 고점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집값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네. 우리가 2020년 8월부터 12월 사이입니다. 지금 집값이요. 아파트 값이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네. 서울이 2020년 8월 수준이고요. 지방이나 수도권은 대부분이 2020년 12월 수준입니다. 그만큼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빠졌냐면은 서울은 지금 5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81%고요. 수도권은 79.5%입니다. 와. 지방은 89.1이에요. 지방은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 고점 대비 높은 수준이죠. 서울이 81인데 지금 지방은 89잖아요. 네. 전국은 지금 83.8%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 거죠. 네. 저는 집을 사라고 강요 안 합니다. 집은 필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 재테크는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꼭 집이 필요하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점 대비해서 서울은 지금 8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25%는 뭐예요? 더 싸야 될 더 거고 싸졌으면. 수도권은 지금 80% 수준이니까 한 어떻게 보면 한 30% 30%. 정도까지 좀 싼 걸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되지 네. 시황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손품 다리품을 팔아서 어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는 네. 이게 더 지혜로운 경험을 방법이라는 말씀을 네. 자꾸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까 확청 편향에 빠지기 쉽고 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집값이 빠진다고 팩트를 보면은 지금 M1, M2가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미미하고 미국 금리는 고금리예요. 그럼 집값 빠지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집값이 조금 올라온 거 한 거예요? 이때 집값은 집값이 아니라 뭐예요? 아파트 값이. 왜? 청리 보금자리로 하고 대출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폭락이 왔잖아요. 가격 매입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꾸 그래서 아. 우리가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말라. 네. 부동산은 1차 방정식이 아니다. 네. 부동산은요.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자꾸 드리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의 일종의 이게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거든요. 네. 여기에 절대로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마시고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이른바 종합 사고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신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제가 앞으로 어떤 이런 유행의 회복세를 나타날지는 그거는 가봐야 알지만 네. 급반등은 없다. 네. 그리고 왜? 여전히 지금 주택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먼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황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가치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시황은 분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은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분석하기 나름. 전문가들이 그냥 이게 그냥 투웨이 어떤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전국 주택 가격은요. 앞으로 한참 있어야 반등이 옵니다. 우리는요, 아파트거든요. 여러분들은 주택시장의 평론가,
부동산의 평론가가 되지 마시고 아파트 실수요자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파트 실거래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득캡 바운스는요, 뭘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서울 아파트는요, 네. 5월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나왔거든요. 네. 작년 연말이 바닥이었는데 네. 벌써 실거래가가 7.7% 올랐어요. 그러면 6월에 잠정치까지 합치면은 9%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싼 게 다 팔렸잖아요. 그런데 네. 뭐 아직까지 대득캡 바운스고 아직도 집값도 빠진다는 거야. 그거는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네. 도대체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수요자인지 평론가인지 분명히 스탠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평론가인 것처럼 부동산 평론가, 경제 평론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 네. 시황보다는 가치에 좀 더 오리엔트하는 게 낫다. 네. 이때 가치는 그냥 가격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가격 메리트라고 저는 말씀 그냥 네. 드릴게요. 두 번째로 나는 도대체 부동산 평론가인지 경제 평론가인지 실수요자인지. 실수요자인지를 명확하게 맞습니다. 구분하지 않으면요. 네. 이게요, 지표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시그널들이 우리한테 너무 옵니다. 많죠. 네, 근데 네. 대부분이요, 네. 보기 나름이에요. 그게 신호가 아니라 네. 자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하는 얘기에 따라 다 달라요. 부동산 시장으로 빨 때 집가 변동률은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했고요. 더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택 가격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빠져야 되고요. 아마 반등을 하면 한참 있어야 될 겁니다. 서울 아파트요? 네. 서울 아파트는 올 들어 상반기까지 무려 잠정지수까지 하면 9% 올랐어요. 그럼 뭘 보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네. 뭘 보고. 우리는 전체 주택의 지금 64%, 작년 현재 우리가 전체 주택의 64%까지 이제 늘었습니다. 1200만 채 정도 됩니다. 네.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는,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아파트 실거래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평론가가 아니라 실수요자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저는 대학 교수님이나 부동산 혹은 경제평론가식 그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뭐 국가 뭐 경제를 그거는 그렇죠. 당위론적 세상에 빠지기 쉬워요. 네. 그래서 제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시황의 노예가 되지 마라. 오히려 가치나 오히려 가격 메리트 네. 어떤 적인 그런 측면으로 봐라. 네. 그리고 평론가보다는 반드시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 항상 접근하는 스탠스를 확고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다. 부동산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한국 부동산 장밋빛 전망은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은 오히려 가구수로 보거든요. 네. 가구수는 2040년부터 줄어요. 저는 인구 위기론이 지금 꿈틀꿈틀거리죠. 아마 2030년 되면은 조금 얘기가 좀 더 지금보다 농도가 짙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구 쇼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2040년부터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인구하고 가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줄어드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면은 부동산의 문법이 지금과는 좀 다를 겁니다. 인구가 줄고 가구가 줄면 가장 큰 특징이요, 양극화예요. 초양극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네. 핵심 수요층이 MZ세대거든요. MZ세대 전체 지금 인구 중에서 46% 정도가 돼요. 한국은행 지난번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발표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MZ세대의 공간 욕망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걸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요거는 기억할까요? 저희 어록이기 때문에 MZ 세대의 공간 욕망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좌우한다요? 미래다. 와, 근데 조금 세월이 더 지나면 MZ가 아니라 잘파 세대라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요? Z 세대하고 이제 이른바 알파 세대라고 그러는데, 알파 세대는 10대를 말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Z 세대는 20대잖아요. 그러니까 20대하고 10대하고 모아놓은 걸 이제 잘파 세대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네. 일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부동산 불패, 뭐 신화가 무너지고 뭐 버블 붕괴 얘기하죠. 잃어버린 30년? 근데 요새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일본에서 이른바 타워 맨션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예요. 타워 팰리스나 아니면 트럼프홀들이 지나가다 보면 있죠. 그죠? 네네. 네, 그런 이른바 헬스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잘 돼 있는 아파트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 그래도 잘 잦습니다. 왜냐? MZ 세대들이 다다미 빵에 안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진도 물론 이제 내진 설계도 잘하겠죠. 일본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제 타워 맨션이 이제 일본의 맨션이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결국 대단지 아파트가 저는 MZ 세대의 공간 욕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대단지. 지난번 전작에 제가 MZ 세대의 특성을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세대고, 네. 그리고 아파트 편식 세대고, 네. 그리고 아파트를 콘크리트 블록처럼 사고 파는 세대고, 네. 이른바 뭐 아파트 득템 세대라고도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세대들의 공간 욕망이 중요한데. 저는 그쪽만 쫓아가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설사 성공할 수 있다. 제가 부동산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MZ 세대의 공간 욕망을 꼭 기억하라. 일본 젊은이들은 꿈이 다다미 빵이 아니라 주상복합. 주상복합. 우리나라 치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네. 제가 시골에 갔는데 인구가 3만이 안 돼요. 인구가 많이 줄어요. 근데 아파트는 또 짓는다. 지방에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누가 살 아파트를 수 지어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우리나라에 면 단위 가도요. 면 단위는 좀 어렵겠더라. 업 단위 가더라도요. 네. 대부분의 MZ 세대들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다 신축 아파트 선호하죠. 지방 가보시면은 네. 젊은 층들은 아파트가 들어가 살고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구축에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구축이 아니지. 극명하게 아파트가 나뉘네요. 아니라 단독주택. 단독주택. 왜냐하면 단독주택 세대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보고 얘기하면은 네. 이게 암울하죠. 일본도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의 타운미전은 가격이 오르고 그래도 되냐는 거예요. 왜냐? 전반적으로 레드오션화 되면서 불구하고 뭐예요?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원하는 그 부동산은 전체 부동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초양극화거든요. 별개로 보자. 다르죠. 와. 아파트는 제가 최후의 빈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앵커분께서도 아나운서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미혼이라고 하면은 첫 살림을 어디 가서 하실 건데? 아파트요.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요새 대단지 아파트 선택하죠. 당연하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Z 세대의 공간 욕망이 부동산의 미래다. 제발 네. 아파트를 도시 미학적이나 건축학적이나 문학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항상 30대 여성들의 주거 효용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지금 64%까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021년에 63.5%였어요. 64% 됐다니까. 누군가는 원하니까 짓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는다라는 추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무조건 되고 이게 부동산을 바라볼 건지 네. 아니면 아파트를 바라볼 건지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물론 아파트 값이 요번처럼 폭락이 왔다가 또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거야. 무조건 올라간다고 누가 그걸 얘기해. 그거는 단수 무식한 사람들이고 네. 주거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네. 일본의 흐름이나 아니면 중국도 우리보다 아파트가 더 심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자꾸 물어보시니까 네. 당연히 누가 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폭락 올 때는 금융자산화되면 더 폭락이 옵니다. 우상향 기후제를 지내면 안 되죠. 특히 우상향 기후제 그거 아니에요. 갭투자가 우상향 기후제 아니에요. 너무 돈 빌리다가 갭투자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위기 오면 다 무너져요. 전체 시장의 트렌드하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어떤 쇼크나 붐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보시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부동산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그건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MZ세대의 공간 욕망, 나중에 찰파 세대의 공간 욕망을 따라가면은 결코 있다. 그렇게까지 저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걸 구분해서 보시라는 네. 거. 전체적으로 밝진 않지만
기회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 트렌드를 잘 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왜 꼭 집을 사야 되죠? 이런 질문이 실제 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한 몇 년 더 보고 사면 안 됨?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있어요. 인생에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내가, 이분께 답을 해주십시오. 내가 집이 당장 필요한 사람과 네. 내가 집을 투자로 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아, 이런 분도 계시지만 조급하면서 내가 놓쳤을까 집이 당장 봐 내가 살 그런 집이 분도 있어야 계세요. 되는 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분양도 주변 시세보다 10% 정도 싼 걸 좀 공략을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고점 대비 그죠? 2021년 10월 대비 서울은 한 25% 이상 수도권은 한 30% 이상 떨어진 걸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는 방법. 그거죠 뭐. 다리품과 손품을 팔아서 네. 그런 매물을 골라내는 게 당장 지금 어떻게 수 보면 있는. 집이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집을 투자 목적으로 투자다. 본다면은 네. 굳이 사실 필요 없죠. 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 집은 필수예요. 부동산은 투자재거든요. 네. 그거는 선택이죠. 그럼 투자는 언제부터 해야 잘 되는 충분히 거예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출을 너무 많이 내서 있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무리하게. 이른바 남의 외상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사서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요새 MZ세대의 특징은 투자에 박식한 세대입니다. 이른바 투자 유목민이거든요. 돈 되는 건 뭐든지 투자하는 굉장히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저는 원 오브 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가 하나거든요. 뭐로 서 지금 메리트도 없는데 싼 거 다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그러면 어떻게 지나고 나서 올 상반기가 백화점 세일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핫세일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때 공포에 떨어서 다 못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MZ세대들이 이 금융지능이 뛰어나고 그랬잖아요. 많이 사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MZ세대들이 다른 부동산을 안 사고 아파트밖에 안 사잖아요. 그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생각보다 빨리 반등 온 것도 MZ세대들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걸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네. 다른 세대보다. 네. 뭐 그런 그것도 하나의 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렇게 뭐 지금 집 사라고 떠밀려요? 할 필요 없다면 충분히 조급해하지 마라. 그렇죠. 충분히 특히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출렁출렁하고 크게 못 오른다면은 네. 다른 거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내 집은 뭐 필요하지만 부동산은 뭐 그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 지금 기회를 잡고 지금은 싶으신 세상이 분들. 많이 변했어요. 그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지금 분양 최근에 9위억 그 나온 거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던데. 평당 4천이 넘어요. 그게 다른 쪽보다 분양 시세가 좀 높았던 거죠? 그 주변 시세보다 싸진 않았어요. 네. 근데도 많이 몰렸. 지금 청약 시장이 과거하고 다른 게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무주택 중심의 실수요 시장이었어요. 지금은요, 사실상 단타 시장이 돼버렸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빼고는 다 비규제직입니다. 다주택도 들어올 수 있고, 옛날에는 세대주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 다 들어와요. 아들, 딸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요, 비규제 지역은, 가점이 높으면 한번 대시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있잖아요. 비규제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는요, 추첨자가 60%예요. 떡볶이잖아요. 85제곱미터 초과는 100%가 추첨입니다, 지금. 모든 아파트가 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비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일 경우. 규제 지역은 뭐, 그나마 좀 추첨제보다 뭐 가점제가 좀 많다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들어오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당첨 기회가 크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다 몰려드니까 경쟁이 더 심하죠. 우리가 상반기에 지금 서울이 평균 경쟁률이 50대 1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당첨만 갖고 기다리기에는 MZ세대 분들은 쉽지 않아요. 청약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예. 분양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비교해 봐야 됩니다. 네.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당첨되려면요, 요새 뭐 선당 후금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뭐 당첨될까 걱정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점이 애매한 분들, 여러분 MZ세대들은 가점 잘해봐야 40점이에요. 60점 넘어도 60점 넘어도 와리까리 하더라고요. 잘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분양은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분양가가 메리트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축 중에서 좀 싼 것들, 뭐 한 10년 안팎 뭐 된 거라든지 네. 그런 것들. 요새 또 뭐예요? 또 무량판 또 그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훨씬 더 감리가 까다로워지고 그러면은 또 분양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분양은 어쨌든 그동안에는 거기다 올인하는 게 과연 맞지는 않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격 메리트 싼 곳 물론 발품 팔라고 하셨지만 그때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그 밸류에이션 평가가 되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공부하면 되냐면 될까요? 그러면 약간 쇼핑하듯이 하셔야 돼. 어떤 지표들을 보고 그러니까 또 이런 매물 겁니다. 가격을 저는 이제 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특정 지역을 고집해서는 건매물 못 사요. 지금은. 오. 이 범위를 넓게 잡으셔야 돼. 저는 붕어 낚시보다 이 거물 낚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붕어 낚시는 가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거물 낚시는 여러 군데 이제 거물을 쳐놓는 건데. 네네. 그래서 아마 내가 만약 여의도에 산다 그러면은 동네를 아마 10군데 이상 보셔야 되고 아파트를 한 30개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내가 골라내는 거죠. 점수를 매기면 되잖아요. 요새 엑셀 잘 하시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점 매기는 거죠. 그러면 학군이 좋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8점. 역세권? 여기 가까워. 그러면 뭐 8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0가구다. 그러면 이거 한 7점. 1000가구다. 그러면은 뭐예요? 한 8점. 이렇게. 이 점수를 매기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학군, 역세권, 그 다음에 세대수, 중공년도. 그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을 그런 요소들을 넣고. 보아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종 한 5개 정도 골라가지고 현장 가보시고 현장 가보셔야 되는데 가보면 또 주방뷰야. 옆집이 또 뭐 같이 대화하면서 또 라면 끓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 앉아서 하기는 좀 어렵고 요새 젊은 분들은 보니까 거의 현장에 가기 전에 다 조사하십니다. 다 블로그에도 일부 나와 있고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다 조사하고 와요 사전에. 커뮤니티에 대해서도요. 엄청나게 데이터 작업을 많이 공부를 하고 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싼 게 많이 팔려가지고 급매물이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계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서울보다 수도권이 그나마 낫고요. 네. 왜냐하면 서울이 먼저 올랐잖아요. 경기 인천은 그나마 좀 덜 오른 데가 있고 지방은 거의 오른 게 없죠 지금 아까 그죠? 지방 같은 데 이런 데들은 뭐 네. 지금부터 다리품 팔아 괜찮은데 서울은 좀 동네를 좀 넓게 보셔야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양하고요. 예. 그다음에 금매 잡는 거 하고 투트랙으로 가시면 저는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제발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뛰면서 고민해야 돼요. 역시 실전으로.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게 임장이에요. 요새 임장 그렇죠. 데이트도 하고 그러더만. 근데 네. 그것처럼 네. 현장에 가보면은 생각보다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서울 아직도 덜 빠졌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집값은 고점 대비 봤을 때 거품 다 빠진 건지 아니요. 그 거품의 이 기준점은 뭔지 궁금해요. 그 지표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KB 아파트 담보대출 PIR이라고 있어요. PIR 아시죠? 주택가격 하고 소득하고 이렇게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서울이 지금 1분기에 14.5배예요. 근데 이게요, 지난해 2분기에 가장 높았거든요. 14.8이에요. 역대 최고치보다 빠진 게 없어요. 경기는 보면은 11.1배인데 이 역시 2021년 4분기인데 그때 11.4예요. 그때 빠진 것도 없어요. 인천도 9.1배인데 이게 작년 2분기가 10.8배인데 그때 조금 빠지긴 했네요.
그다음에 지금 흔히 말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비싸요. 서울이 지금 1분기에 175.5인데 지난해 4분기가 198.6이었는데 그때 비해서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아요. 보통 130에서 140 정도 보는데 네. 그게 이제 적정으로 보는데 이 지표를 보면은 충분히 저는 집값이 출렁거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더 빠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보기도 해요.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주택의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렇게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1년에 3.1배였어요. 2021년에. 작년에 우리가 2.9배로 좀 떨어집니다. 전국 주택 시가총액으로 보면. 네. 2008년, 2009년 이럴 때 2.2배, 2.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런 지표를 보면은 네. 여전히 지금 주택 가격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충분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 거릴 수는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런 이슈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을 타격을 줘서 이게 집값을 이게 크게 떨어질지 여부는 그거는 시기적으로 딱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단할 수 없죠. 그거 알면은 제가 왜 은행 다녀요,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마조마한 상승세가 아니라 반등세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싼 게 다 팔려서 약간 계륵 같은 거니까 네. 그렇게 쫓아가서 나설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고점 대비 덜 빠졌기 때문에 글쎄 아직이라고 답 주셨는데 그렇죠. 저 네. 짧게만 여쭤보면 이게 실거래 가격으로 왜 안 보고 다른 지표들을 보는 거예요? 실거래가 지표로는 아마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거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주택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네. 아파트 대비해서 아마 GDP 비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과거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없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고 네. 이 집값이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는데 네. 작년처럼 급락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왜냐? 아마 내년 되면은 공급 이 부족, 이 착공이 거의 다 중단됐잖아요, 지금 많이요. 그러면 공급 부족이라는 어젠더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게 이슈를 탈 겁니다. 지금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어요. 아예요? 아니 뭐 얼마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많이 줄었다. 네. 자꾸 지금 또 착공도 안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공급 부족보다요. 네.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심리가 결국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기서 설명해 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이 크게 오른 거는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고 그건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더 이게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연끌을 만들었던 저는 주요한 이유라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은요 여러 지표보다도 오히려요 네. 금리보다도 아니면 가계대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이 심리라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M2가 광의통화라고 통화량. 말씀드렸죠. 네네. 시중에 풀린 총통화량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계대출이 있고 최근에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출 때문에 가격 집값이 그렇죠. 대출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과거 주택 가격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이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 가격, 미래 기대 가격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다 각각 1% 올라갈 때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미래 기대 가격입니다. 이 심리예요. 심리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심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총체 변수라고도 표현해요. 여러 변수들 다 합친 게 심리거든요. 근데 장기로 보면 물론 인구라든지 이런 이 공급이 영향을 미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요. 이 심리가 불안 심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의 변동성은 시장 참여자의 불안 심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리가 많이 미쳐요. 그러면요, 보세요. 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출렁출렁 그리고 곧바로 팍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분명히 지금요, 이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기존 주택 가격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내년부터 공급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영향을 주죠. 네. 왜냐?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급 부족은 일종의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실체보다 오히려 심리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왜냐? 보세요. 우리가 12년 당시에 그때 하우스푸어가 나타나가 집값이 급락이 왔거든요. 네. 그때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작년도 25만 가구 정도 됐는데 작년에 역대 그 근처에 비하면 적어요. 근데 작년에 집값이 실거래가로 17% 폭락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입주 물량이 아마 전체 재고량의 한 2% 정도 돼요. 요거 조금 늘어난다고 집값 떨어져요? 아니죠. 재고비 약간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공급 조금 늘어난다고 집값이 빠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바로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언론에서 계속해서 착공이 중단됐고 공급이 부족하고 2, 3년 뒤에 수급 불균형이 생길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장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실 때 특히 단기적인 것은 너무 펀더멘탈만 바라보면 잘 안 맞아요. 네. 항상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설사 그게 공급 부족이 아니더라도 저는 공급 부족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데 자꾸 뭐예요? 언론에서 뭘 만들어요? 어젠다를 만들죠? 이게 의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이 언론의 역할은 두 가지거든요. 이 어젠다와 프레임인데 털짓기 그죠? 이거에서 아마, 저는 심리가 영향을 받을 내년에 거다. 아마 생각보다 이런 공급 불안 쪽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슈가 나오면은 예.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다른 지표만 가지고 부동산을 보시지 말고 이런 심리 변수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격 메리트 보고 사시라고 의사결정을 하시라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다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사결정 하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통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결국은 가격 메리트를 결정의 주 포인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이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죠. 또 굉장히 더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처럼 가더라도 일본에 지금 타워매션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자주 되는 것처럼 전체 부동산 시골의 땅하고 다 포함한 전체 부동산 가격하고 대도시 아파트는 다르게 갈 거다. 다르게 봐야 되지 그거는. 그게 초양극화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공간의 마태 효과라고도 표현합니다. 마태 효과,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물가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대도시 아파트 값은.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크게 후유증을 겪었다고 보면 되고 인구가 줄더라도 대도시 아파트 값은요, 그게 좀 달라요. 그거는. 그러면은 2040년 훅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아마 심한 이렇게 인구 문제 때문에 폭락이 오거나 막 그러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좀 불안해서 출렁거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은 해줄 거다.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는 계속 유효하다. 우리가 특히 MZ세대의 키워드를 본다면요. 공간 욕망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쪽을 따라가면 답이 보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집 제가 마련이요. 셀러리맨들의 제가 가장 큰 꿈은 네. 좋은 아파트 한 채 사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토지 공부하지 맞죠. 마시고 상가 공부하지 마시고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 제대할 때까지, 요즘 제대라고 얘기하는데 정년퇴직할 때까지 좋은 아파트 한 채 사라. 다만 거기서 월세가 잘 나오면 좋을 거다. 앞으로는 아파트가 월세가 잘 나오는 아파트가 유망합니다. 아파트 이제 등급의 평가는 바로 월세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이게 바로 캐시플로우가 네. 어느 정도 원활하느냐로 판단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우리가 90년부터 인구 쇼크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가계부채만가도 많이 나왔는데 출렁출렁 하겠죠. 그런데 명목 가격은요, 물가가 올라가는 한, 경제가 완전히 역성장을 하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다만 이게 울퉁불퉁하겠죠,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저는 여전히 저는 MZ 세대의 공간 욕망이 집약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낙관적 혹은 합리적 낙관론자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위원님, 서울 수도권 지역에 따라서도 뭔가 선호되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선호면 대단지, 방금 말씀하신 대단지 아파트, MZ세대들의 공간 욕망이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은 혹시 위험해서 내가 좀 배제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파트는, 수도권 아파트들은. 약간 이게 뭐 뒤따라가고 먼저 가고 이런 거는 있지만 상승률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방향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MZ 세대 분들이 제가 집을 갖고 너무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청가구 이상 대단지 중심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워야 되겠죠. 여기서 한 10분 이내 그리면 좋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의 대단지가 좋고, 물론 그 안에 뭐 초품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요새는 또 초품화도 또 보니까 뭐 애도 안 넣었는데 무슨 초품화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뭐 쿠팡 쿠세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배달이 잘 되는. 그런 걸 따지는데, 지역인가요? 어쨌든 저는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시고, 네네. 기본적으로 뭐 더블 역세권이 더 좋고, 역세권에 청가구 이상 대단지 중심으로 내가 조금은 타이밍이 잘 안 맞거든요. 내가 진짜 좀, 금융 IQ, 재무지능이 높아가지고 좀 타이밍을 재보시려고 그러면은 3,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건 약간 금융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어요. 왜냐? 거래가 잦으니까요. 나홀로 아파트는 죄송하지만 팔고 싶어도 거래량이 1년에 한 채 거래되고 3년에 한 채도 거래되는데 어떻게 타이밍을 재요? 나홀로. 네. 팔 수 있어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부동산도 좋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피하자. 우리가 일본처럼 가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황금성이 부동산의 최대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잘못 사면은 묶여버린다. 지옥이 되고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이 2013년에요. 전체 주택 재고량 가운데 이걸 이제 거래 회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요. 0.3%예요. 전체 중에서 세 채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5년 동안에 얼마냐면은 전체 주택 거래 회전율이 5.5%입니다. 전체 중에서 몇 채 팔렸다는 거예요? 55채? 아파트는 그보다 더 황금성이 뛰어나겠죠. 그렇겠네요. 앞으로 부동산의 키포인트는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때 파는 것. 아니면 영원히 묶이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일본의 뭐 특성 아시죠? 뭐 도심 쏠림 현상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되죠. 누가 부동산에 몰빵하래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자산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뭐예요? 가구도 줄어드는데, 그리고 또 애기도 안 놓고 뭐예요? 자꾸 고령화되는데, 그러면 전체 부동산이 레드오션화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몰라요, 이건 다? 근데 그 속에서 MZ세대가 욕망하는 그 공간은 뭐예요? 최후의 그 인구 쇼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Z세대가 좋아하는 어떤 부동산이 몰라올 정도면은 그건 한참 지나야 돼요. 그거는 저 죽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해. 한참 있어야 돼.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은 저는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50대 50 정도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부동산은 50%, 금융자산은 50% 가져가시라고. 주식이든 다른 거든. 금융자산이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글로벌 자산하고 좀 섞는 게 좋겠죠. 부동산의 몰빵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 속에서도 그잖아요. 이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당연히 MZ 세대들이 요새 외곽에 누가 다 들어가 살려고 그래. 다 도심 들어가 살려고 그러죠.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너무 잘 키워드를 찝어주셨어요. 이게 뭐 콘크리트 세대들이잖아요. 이 세대들이. 이 세대의 특성은 한 번도 자연을 그리워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공간 욕망을 이제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인구 쇼크가 오더라도 내가 타격을 덜 받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상대적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절대적 안전자산은 없죠.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약간 양극화로 봐야 되지 무조건 막 다 죽는다. 이거는 또 다른 공포론에 불과한 거예요.
위원님 궁금한 게 그러면 안 팔릴 지역, 쏠림 현상이 분명히 심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환금성을 좌우하는 기준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서울 집중 지방 이야기를 하셨을 당연히 뭐 때? 수도권 쪽에 앞으로 인구가 더 느는 거는 그거는 네. 그거는 뭐 맞는 거고. 뭐 근데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어떡해요. 그리고 MZ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인구는 구조적으로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쥐고 있는 그들이 선호하는 건 간다이니까. 아마 업 단위에서도 네. 아파트는 팔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별로도 전원주택은 편차가 앞으로 못 있군요. 팔아요. 전원주택 외곽은 굉장히 팔기 어렵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골의 농가주택, 단독주택, 그다음에 뭐 임야, 이런 농지 이런 거는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굉장히 더 매각이 어려울 겁니다. 직장인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사실 가진 종잣돈이 크지가 않잖아요. 뭔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똘똘한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앞서서 차익 욕구 말고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그 트렌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죠. 좋긴 한데 뭐 월세가 앞으로 아파트 등급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당장 그런 걸 다 따지면은 안 돼요. 대출을 아마 99.9% 내셔야 될 거야 아마. 아하.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을 고르는 항목 단계별로, 중에서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아까 역세권, 대단지, 뭐 그다음에 세집 많이 따지고 그다음에 뭐 직장과의 거리 다 따지시는데 네. 거기에서 최대한 부합하는 정도로 결론을 내셔야 되지 완벽한 물건은 없어요. 서울에서 그런 아파트 살려면 20억 줘야 될 겁니다. 아니 지금 3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아파트를 사요? 최대한 부합하는 아파트를 사봐라. 네. 두 번째로는 네. 빚을 좀 낼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 30% 정도만 집값에 그 정도 하고 월급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원리금으로 이제 납입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 월급의 한 30% 정도만 처음에는 좀 실속으로 가시고 천천히 좀 높여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란 말이에요.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이번 집이 영원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마 제 생각엔 한 10년 정도로 보셔도 되고 좀 더 짧게 보셔도 돼요. 양도세, 뭐 취득세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이 고가 주택하고 중저가 주택은 조금 달리 접근해도 돼요. 좀 사시다가 돈 벌어가지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욕망을 다 이루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너무 좀 성급해. 저는 조금은 물론 답답한 거 압니다. 아는데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역세권, 그다음에 뭐 대단지, 뭐 편의시설, 뭐 학군 다 따질 거 아니에요. 네. 뭐 직장과의 거리 다 따질 건데 거기에 최대한 부합하는 거를 골라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될 거다. 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또 높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30% 정도로까지 끌어 쓴다는 생각을 하라. 아니면 이걸 장기로 봐도 돼요. 나는 장기로 한 5년이나 뭐 요 정도에 나는 한 대출을 30% 정도에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원리금 부담액을 뭐 월급의 한 30% 정도만 끌고 가겠다. 그렇게 당장은 안 돼요. 어떻게 당장 돼요? 그러니까 이 목표들을 아까 제가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은 50대 50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당장 어떻게 돼요? 연끌푸어는 오히려 부동산이 120%인데. 주거비가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 하면 안 돼. 한 5년이나 혹은 10년 안에 내가 50대 50으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출 30% 그다음에 월급의 뭐 원리금 상환액이 30%도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한 5년 뒤에 뭐 이 정도로 중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시면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그렇게 교조적으로 들리진 않을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아마 네. 그 사이에 또 돈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적정선에서 잘 타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라. 한꺼번에 욕망을 이루지 마시라. 욕망은 단계별로 좀 이루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첫 집에 너무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그러려면 또 빚에 대해서도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욕심을 낮추게 되니까 이렇게 같이 유연한 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현 상황부터 진단을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듣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위험이? 지금 저는 800조 때부터 우리나라 집값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들었어요. 2000 아마 12, 13년 이럴 때 800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2000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작년에요. 전국 아파트가 17%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똑같은 미국의 케이스&슬 지수가 실거래가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5% 올랐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데 금리를 미국보다 덜 올렸었는데 불구하고 왜 집값이 더 많이 빠졌어요? 뭐 때문에? 네. 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요. 아. 전세 보증금까지 하면 OECD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위래잖아요. 두 번째, 변동금리잖아요, 변동금리. 그러면 금리 오르면은 뭐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아파트는 중금융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처럼 사고 파니까 금융시장을 닮아 있으니까 변동성이 강한 겁니다. 네 번째로 갭투자 있잖아요. 갭투자의 부메랑. 갭투자가 시대지 유행을 했잖아요. 갭투자가 이렇게 시대지 유행을 하지 않았으면 집값이 이렇게 안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외풍이에요. 쉽게 무너지는 조마조마한 시장이에요. 돛담배 같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변동금리고 네. 많은 부분이 아파트는 금융상품에 닮아 있고 네. 갭투자가 남은 돈 끌어다가 세입자 돈 악순환이군요. 끌어다가 불나방 죽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집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언제 이게 올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꼬이고 꼬이면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주기는 없어요. 불규칙한데 우리가요 역대 지금 집값이 급락 온 게 한 4번이에요. 200만 원 공급 쇼크, 그 다음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 작년 4번 왔거든요. 요 중에서 내생 변수라고 그러죠. 주택시장 변수는 한 번밖에 없어요. 200만 원 공급하는데 집값 오른다고 누가 전망해요? 당연히 집값이 빠지겠죠. 나머지는 다 외생 변수예요. 주택시장 관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이른바 돛담배 같은 우리나라 소규모 개방경제잖아요. 대행이 대외적인 어떤 그런 변수에 출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신 분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 약해요.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은 다만 그 우연성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집을 사더라도 뭐예요? 30%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출 안 내는 게 좋다. 자기 자본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좀 하시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하방 경직성이 단단하지 않은 이런 부채와 자산의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언제든 위기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 금융시장을 그러면... 닮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금융시장을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중요한 이유도 네. 홈을 사는 사람은 심리가 필요가 없어요. 사고 파는 대상이 되니까 심리가 중요해요. 투자 상품이 되니까 주식처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이거는 부동산을 보시면 안 돼요. 부동산의 고유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파트는 전통적인 어떤 부동산의 특성이나 어떤 고유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어떤 중금융 상품화되다 보니까 이게 외풍에 굉장히 출렁거리는 거예요. 내풍일 수도 있는 하반기 역전세 대란 위기도 심심치 않게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크게 한 번 더 출렁일 아니요, 그렇게 가능성이 보시면 안 있을까요? 돼. 이 아파트 전세 가격하고 네. 역전세는 분리하셔야 돼. 다르게 봐요. 그렇죠. 지금 서울은 지금 5월 셋째 주인가? 그때부터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역전세난이 지금 본격화돼야 되잖아요. 지금 원래 보면은 올 7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계속돼요. 그때 2년 전에 고점 계약이 많았단 말이에요. 피크는 올 4분기예요. 역전세난 오면 집값 빠져요? 전세값 빠져요? 그 단순 도식이라니까. 그 맥락적 사고를 하셔야 되지. 작년에 IMF 이후에 가장 폭락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작년이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 서울이 작년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22% 빠졌단 말이에요. 네. 전세는 실거래가가 6%밖에 안 빠졌어요. 재계약 갱신을 5% 못 올리고 하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전세는 실거래가 보시면 안 돼. 이 재계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버려야 돼요. 자, 봐요. 근데 서울의 작년에 표본 조사 통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통계로 보면은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7.7입니다. 네. 7.7%. 전세는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죠. 왜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빠졌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전세는 다 변동금리니까요. 옛날에는 전세에 들어갈 때 대출 안 냈지만 지금은 다 대출 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22% 빠졌다는 것은 전세로 빠지면 얼마 정도 빠졌을 것 같아요? 더 빠졌으니까 적어도 5에서 한 27% 빠졌겠죠.
작년에. 전세 우리가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나오는 보통 발표하는 거 있죠. 그거는요 다 뭔데 신규 계약만 따지는 거예요. 신규 계약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는 재계약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전세 실거래가는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요. 네. 전세 실거래가를 신규 계약만 한 통계가 나와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지니까 네. 역전세난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설명이 되시죠? 네. 그리고 요번에 정부가 이 DSR이 아니라 DTI 60%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집주인들한테 이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시간을 벌게 하는 거죠. 숨통 트이는 거 맞죠? 맞죠.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 대출이 나갈 때는요 세입자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전입세대 확인원을 갖다 떼줘야 되면 공란이 나와야 돼. 그럼 이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집주인한테 안 줘요. 바로 세입자한테 바로 줍니다, 이거. 이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차익만큼 준다는 건데 전세값이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2년 전에 비하면은. 그러면 돈도 없잖아요. 아마 갭 투자한 사람은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정부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일단 빌려요. 그런 다음에 이 대출이자 내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내면서 어느 정도 약간 시간을 벌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급하게 뭐요? 매매를 던지거나 전세를 던지는 어떤 그런 일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이 연착륙 효과라고 합니다. 아, 역전세 대란까지는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역전세 대란이 나오려면은 네. 전세 가격이 급락 와야 되고요. 거래가 안 돼야 돼요. 두 가지가 겹쳐야 되거든요. 거래가 지금 매매하고 전세하고 서로 맞물려 있죠. 네. 거래가 좀 되잖아요, 지금. 뭐 지금 한 3천 건 정도 유지될 건데 물론 하반기 들으면 3천 건을 좀 유지 못할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줄기는 하지만 네. 작년에 서울 뭐 적을 때 뭐 월간 단위로 500건, 800건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3천 건은 되잖아요. 뭐 역대 평균이 한 6,040건이거든요. 그거보다 적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셔야 돼. 우리가 역전세난만 생각하면은 이제 전세가 안 나가니까 그럼 이제 전세도 던질 거고 매매도 던질 거도 이렇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미 대폭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일단은 드리는 거고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건설사 PF 문제가 이게 조마조마하잖아 이게. 이거 오면은 집값이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하고 집값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미분양이 많으면 공급을 줄이고 그러면 빠지지 않을까? 미분양이 지금 다시 지금 6만 건 초반대까지 왔잖아요 지금. 네. 이것도 맥락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의 강이 있어요. 지금 PF 문제는 공급자 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분양 시장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재고 시장은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사고가 났다 이거야. 그럼 여기까지 오려면은 다리를 하나 더 건너야 돼요.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위기가 경제 위기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시행사들이 다 무너지고 여기서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돼요.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야 돼. 그래야 기존 주택 가격까지 영향을 줘. 물론 주택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단순 도식에 빠지니까 네. 요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 마치 기존 주택 시장까지도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다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하반기에 PF 문제가 터진다고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현금 다 빼요.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조그만 어떤 그런 공포에 쉽게 사람들이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이 시장과 이 시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영향을 안 준다는 건 연결되어 있지만 한 달이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포들을 보면 막 뜯어보면은 극단적인 가능성이 주택시장까지 때리는 거지 그냥 이거는 기존 주택시장을 짓누르는 어떤 걸 하나 요인이지 요걸 갖다 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시장인데 왜 같이 봐 이거를. 그럼 오히려 공급을 안 하면 2, 3년 뒤에 오히려 그게 생길 수 있죠. 공급 부족이라는 어젠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 불안 심리 때문에 그쵸.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요한 변수이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마치 곧 현실화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과잉 포장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지켜보는 거죠. 그거는.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거기에 경도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분법적 사고로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아라. 진짜 멋있다. 이분법적 사고.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직장인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월 300만 원 받는 직장인들이 지금 재테크를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주실 때는 만약에 어떻게 주시겠어요? 월급 300만 원이신 분들은 사실상 뭐 서울 아파트가 지금 평균이 12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건 뭐 넘사벽이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장바닥 시세에 근접한 지표를 내가 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 실수요자는. 지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 네. 뭐 전국 주택 가격. 바닥 찍으려면 한참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아파트를 사시려고 그러는 건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게 2층 가구 이상 대단지입니다. 이게 랜드마크예요. 네. 이게 먼저 빠지고 먼저 오릅니다. 2층 가구 이상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반드시 이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여기 빠지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로 이 부동산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빠집니다. 두 가지 실거래가가 굉장히 좋은 지표다. 선행성도 있다고 하셨어요. 선행성. 네. 그러니까 선행성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 비슷해요.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체감 지수하고 선행 지수하고 같은 거예요. 2층 네네. 가구 이상 대단지하고 우리 체감 지수하고 장바구니 시세하고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그다음에 실거래가, 세 번째로 KB 선도 50 지수. 세 가지를. 이게 랜드마크 아파트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네. 이게 시가총액 50위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 나머지 통계 지표들은 늦어요. 시차가 4개월에서 5개월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시차를 줄일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2층 가구 이상 대단지에 매물이 나오면은 네. 이 싼 게 나오면은 이게 시장에 약간 수급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네. 제가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매물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빠진다고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단순 도식이지. 공급이 늘어나면 왜 그러면 지금 또 혼나나요? 이번 주에 왜 서울 아파트가 0.09% 올랐어요? 오히려 이게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변동시가 더 올라가는데 매물은 더 늘고 있죠 지금.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한 30% 정도 늘어났던데. 그럼 올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네. 30% 늘어났는데. 그럼 올 상반기에 잠정 지주까지 하면 9% 오른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매물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빠졌어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매물 하나만 갖고 보시면 안 된다고. 한 달치 보면 별로 늘어난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2000년도 많을 때는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8만 건 됐어요. 지금 6만 7천, 6만 8천 사이죠. 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했어요. 네. 근데 주택 전망 지수가 100을 넘어서 100입니다. 1년 뒤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어요. 100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물이 늘어나서 집값이 빠지려면은 매물이 시세보다 낮아야죠. 근데 집값 전망 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그럼 집주인 입장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매물이 늘어났지만 그 매물이 시세보다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게 비쌀 나오지. 것 같은데요. 가격이 안 빠지는 거야. 그러면 상승률이 둔화될 뿐이지. 아. 그러니까 여러 매물 지표도 매물도 여러 어떤 시장의 하나의 분석 툴이지. 요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한동안 이게 횡행했잖아 이게. 예. 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런 얘기 나왔죠. 6월 달에 입주 물량이 뭐 예년에 비해서 뭐 2배인가 많아가지고 집값 전세값 빠진다. 그 논리도 네. 틀렸죠. 왜? 입주 물량은 매매하고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전세는 입주 물량에 좀 민감합니다. 근데 매매는요. 이번에 책에 썼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손실회피예요. 부동산의 제1법칙이 손실회피입니다. 싸게 안 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분 효과라는 거예요. 처분 효과는 뭐냐면은 이익이 났을 때 판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미래 기대치입니다. 미래 기대치. 요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싸게 입주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생각보다 집값이 안 오고 지금 오히려 올랐죠. 왜냐면은 전세는요.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손실회피 회피가 작용을 잘 안 해요. 왜?
이거를 가격 순응자라고 그래요. 집주인은요, 세입자한테 돈을 덜 빌렸다고 생각해요. 2년 뒤에, 4년 뒤에 전세값을 올려받으면 되잖아요. 전세를 싸게 내놓더라도 손실을 생각 안 해요. 세입자로부터 차입금을 줄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값이 급락이 오지만 매매는 그만큼 안 빠져요. 그리고 전세도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게 6월, 5월 말부터 5월 넷째 주인가 셋째 주부터 계속 서울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요? 네. 작년에 전세 가격이 매매보다 더 폭락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가계부채 늘어나면 집값 폭락이 와요? 단박에? 그건 위험 요소죠. 이거 나중에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집값이 빠져요? 아니면 그리고 또 매물이 많으면 바로 집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역전세가 나면 바로 전세값이 빠져요? 그거는 하락 요인이지 예. 하락이 아니에요. 네, 네. 하락 요인과 하락을 구분하셔야 돼. 양도세율이 낮아지면은 집값이 상승해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지. 이게 바로 맥락적 사고입니다. 네.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마시라고. 부동산은 1차원 방정식이 아니라 Y는 AX 플러스 B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3차원 방정식이나 오히려 다차원 방정식이기 때문에 제발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마시고 네. 시장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균형추를 가지라는 말씀을 네. 자꾸 드리고, 제가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V자형 반등 온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집값은 출렁출렁 거릴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전망을 그냥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전망은 어차피 틀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기보다는 조금은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대응할 건지에 대한 생각. 네. 그다음에 그런 전망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다 모아서 종합적 의사결정을 할지에 더 중요한 거지. 네. 제발 공포론과 폭락론과 이런 단순 도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사고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이 지금 MZ세대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라고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이렇게 서로 많이 싸워요. 집 사신 분들,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 그 안에서 이렇게 무주택자, 유주택자 같이 좀 싸우면서 서로 굉장히 전망도 바라는 전망이 다르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좀 씁쓸합니다. 위원님도 아마 이런 면모를 충분히 보셨을 텐데 이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위험한 게요. 소망적 사고라고 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만 사고하는 거예요. 이거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죠. wishful thinking이나 아니면 졸렌이라고 그러는데 당이론적 사고로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싸우는 거야. 뭐 한마디 뭐 쓰는 거야 관계없죠. 그거는 못 돼요. 뭐 그거는 관계없는데 시장을요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올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극한의 어떤 그런 대립을 하는 건데 네. 뭐 떠드는 거는 저는 뭐 쓰시는 거는 관계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집값은 네티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을 갖고 있는 네. 유효 수요가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장은 돈으로 뭉치는 어떻게 보면 집단 같은 거예요. 물론 시장이 때로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네. 비열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데 너무 부동산을 계급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좀 반대고요.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 균형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네. 저는 중도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바라보지 않고 계급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건을 놓고 제가 사안별로 판단하거든요. 제가 어느 쪽에서는 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리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중도고 저는 중심을 잡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뭐 집값 오른다는 사람한테 가서 뭐 댓글을 다는 것도 관계없고 빠진다는 사람한테 가서 댓글 다는 거는 관계없으신데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그걸 바라보는 인사이트 혹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거기서 사업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거의 어떤 그런 비합리성이나 때로는 잔인함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시장은요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수협제가 비슷한 거예요. 대수협 아시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확률이 주작이 계속 던졌으면 계속 뭐 하나로만 결국은 똑같이 나오는 거. 그 대수협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거기 와서 이데올로기 싸움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그거 하기보다 네. 그런 싸움하기보다는 그런 논리에 경도되기보다는 차라리 현장에 가서 손품, 다리품 파시는 게 더 나아요. 다만 그거는 진짜 내 집을 장만하실 분들은. 네.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지 않고 그냥 뭐 나는 투자자로 봐. 투자는 제가 필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이에요. 그거는 안 네. 사줘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떠들어간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집을 살 이런 실제 구매자 혹은 잠재 구매자라면은 그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현장의 논리.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돼요. 이게 전체 흐름은 통계하고 어떤 그런 걸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건 맞죠, 그죠? 네. 그래서 판단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5대5로 가져가요. 담론 쪽에 50%, 나머지 현장에 50%. 근데 대부분이 아마 이 담론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치우쳐 있다. 네, 네.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5대5 정도로 담론하고 통계 담론이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담론 50%하고 나머지 현장의 50% 저는 조금 더 현장에 좀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현장에 막상 가보면은 예상치 않는, 예기치 않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요번에 있잖아요. 전셋값에 있잖아요. 집 사시는 분도 봤어. 당일날 결제하는 조건으로. 바로 결제하셨어요? 그날 결제하시는 분 봤어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있어요. 한참 집값이 올라갈 때 네. 외국 분들이요. 이 집값 오른 걸 잘 몰라요. 옛날에 이 가격이 팔아달라는 거야. 시세보다 싸게 한 20% 싸게 사시는 분도 봤어요. 현장에 가보면은 애기치 않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회들이 꽤 있다. 그래서 요새 분들을 굉장히 네.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담론 공부는 그렇게까지 빠지시면 안 좋아요. 그거는 이제 논문 쓰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네. 진짜 실수요자분들은 특히 집 꼭 사야 될 분들은 담론에 빠지는 시간에 다리품과 손품을 더 팔아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네. 투자로 보신 분들은 계속 담론에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게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출렁출렁. 근데 문제는 이걸 가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아요.